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는데요. 아직은 좀 춥습니다. 혁명가 락강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 편의 강의를 열겠는데요. 이것은 또한 예도가 얼마 전에 했던 2030 젊은이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강의에 응답하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혁명가 락강을 통하여 젊은이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상상계에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서 실제계를 곧바로 향유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에게 상승계의 현실성으로 부르는, 그래서 슬라보의 지적에 까다로운 주체가 되라고 하는, 환상을 가로질러 가라고 하는, 스스로 주체가 되어 존재의 용기를 되찾으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락강은 왜 혁명가일까? 사실 그것은 53년도에 락강의 삶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국제 정신분석학회로부터 면담 시간을 짧게 조정했다가, 그리고 정신분석 면담에서 전의의 효용성을 거부했다고 하는 이런 이유들로 국제정신분석학회로부터 축출당하죠. 그죠? 이제 야인이 된 락강. 그러니까 파리 정신분석학회로부터 탈퇴하여 이제 새로운 프랑스 정신분석학회에 가담하고 결성하게 되는데요. 이제 자기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 53년의 혁명은 락강을 혁명가로 불러도 될 정도로 엄청난 위기에 서게 되는데, 이 시기에 락강은 또한 바따유의 이전 아내였던, 부인이었던 실비아 바따유와 결혼을 하기도 하죠. 그죠? 다양한 중요한 사건들이 이 시기에 일어나는데, 특히 9월에 정신분석학 로마 대회에서 발표한 그 논문이 이제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에클이 4부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 유명한 로마 강연, 여기로부터 여러분들은 락강의 혁명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락강은 무의식은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자기의 논문으로 설파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정신분석 학자들은 당연히 인정하지 않았죠. 그죠? 프로이트는 이미 자기 자신의 메타 심리학 논문, 무의식에서 언어로 나타나게 되면 무의식의 사물은 전의식과 의식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논문을 논거로 제시하면서 락강은 프로이트를 따르는 정신분석학자가 아니다 라고 비난하기도 하고, 그리고 반론을 제시하기도 했겠죠. 그죠? 그래서 다양한 이유 때문에
임상 실험의 효용성을 넘어서 마치 철학자가 된 것 같은 락강을 향하여 많은 정신분석학자들은 우려를 표명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신분석학회에 이단한 거야. 어떻게 보면은. 이 당시에 국제정신분석학회에 많은 미국계 학자들이 많았는데요. 대부분이 락강의 이론을 거부했어. 자아의 어떤 통합적 기능을 인정하여 정신분석학의 임무는 이 사회에서 한 인간이 성숙한 자아를 가지고 현실 원칙과 이드와 그리고 초자아를 잘 제압하여 성숙한 인간이 되어가는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정신분석학의 사명이라고 하는 후기 프로이트, 자아와 이드에 나타나는 그 이론을 주장하면서 분열된 자아를 주장하는 락강을 거부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로마 강연, 뽕시옹 에숑 들라파홀 에딜라가죠 부시카날리즈라고 하는 정신분석에서 말과 언어의 기능과 장이라고 하는 이 논문에서 비로소 락강은 예언자가 됩니다. 락강은 철저하게 무의식이 언어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해 나가는데요. 55년에 나온 라쇼즈 프로이디엔느라고 하는 프로이트의 사물, 이건 역시도 그런 논문이고, 57년에 나온 무의식에서의 문자의 심급이라고 하는 이 논문 역시도 중요하잖아. 그죠? 그래서 언어가 무의식을 분석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심지어 무의식의 구성 요소는 언어라고 하는 거야. 이것은 프로이트를 반대하는 어떤 이론이 아니라 가장 프로이트적이고 프로이트적인 주장이라고 하는 것을 락강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53년 논문에서 머릿말부터 아주 야심찬 예언자가 되어 선포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제시합니다. 사실 유대 그리스도교 전통의 예언자들은 제사장들과 달랐죠. 그죠? 그 사회의 부패와 그리고 안일한 태도들, 그리고 종교가 갖고 오는 형식주의, 거기에 빠져서 단지 삶 자체가, 사회 자체가 부패해가고 사회 지도층들과 부유층들이 종교의 형식주의에 빠져서 타자들을 무시할 때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해체하고 비판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 예언자 전통은 사회 중심부에 있는 다양한 비리들을 폭로하기 때문에 이들은 대개 사막에 살았던 경우가 많아. 그래서 주변부에서 중심부를 향하여 치고 들어가면서 기존 질서를
해체하는 그런 형태를 취했죠. 그죠? 로마 강연 역시도 락강은 무의식은 언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리고 이 정신분석학은 단지 치료를 위한 기술학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인류의 보고로서 인류의 고전 중의 고전과 연결되고, 그래서 인류학과, 언어학과, 사회학과 다양한 고전들과 연결되어 진정한 인간의 본성의 비밀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야심찬 비전을 로마 강연에 제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락강은 이 논문의 머릿말에서 그 유명한 바티칸 언덕을 갖고 어원학적 언어놀이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로마의 위대한 작가 아울루스 겔리우스라고 하는 아테네 야화에 나오는 몬스 바티카누스, 바티칸 언덕에 어떤 어원학을 제시하는지부터 출발해. 그 어원학은 바로 바기오, 바기레라고 하는 라틴어 어원인데요. 원래 바티칸 언덕에 바티칸의 어원은 어린아이가 울다라는 단어로부터 출발했으며, 그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는 이제 라틴어 바기레로 나타나고, 그것은 프랑스어의 바지스몽, 어린아이의 울음으로 수렴되는데, 자기 자신의 이 무의식은 언어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로마 강연에서 울려 퍼지면서 로마의 바티칸이 했던 그 역할을 해주기를, 어린아이의 작은 울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정신분석학의 놀이터에 돌을 던지는 그런 혁명가가 됐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재미있죠? 그죠?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뭐예요? 이것은 유럽 전체 서구 사회의 문화를 지배했던, 그 문화의 근원이 되었던 찬란한 그리스 문화의 유적들이 숨어 있으며, 그리고 로마의 제국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문명은 이런 문화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이교도 문화를 바티칸은 그리스도교의 문화로 포용하면서 또 다른 창조를 한 것처럼 자기 역시도 무의식은 단지 정신분석학의 기술적인 어떤 치료 기술로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인류의 보고로서, 무의식은 로마의 유적지에 비유할 정도로 인류의 유산 중의 유산으로서 그 무의식을 이제 예언자로서 제시하면서 로마 자체를 점령해 들어가는 그 야심찬 락강의 목소리가 숨어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모였던 강연회에 참석했던 자들은 뭔 말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는 이해했겠지만은
락강은 예언자가 됐어. 자기가 진짜 프로이트의 적통을 잇는 자로서 프로이트의 그 무의식의 담론을 탁월하게 해석하며 그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인류의 보고와 연결하는 그런 선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티칸은 이 작은 울음소리로 그 이교도들을 포섭하면서 비로소 새로운 그리스 문화에 그리스도교의 문화를 접목시킬 수 있었던 로마의 교황청, 그죠? 이런 프로이트의 재해석을 통하여 자기 역시도 바티칸의 언덕에서 울리는 작은 어린 나이의 울음, 바기레, 바지스모, 이 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강의가, 자신의 프로이트의 해석이 이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강연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린 나이의 울음은 바로 칼 마르크스가 헤겔 법철학 서문을 비판하면서 했던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들리지 않는가? 저 프랑스 혁명의 숱하게 울음소리를 프롤레타리아여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 목소리, 그것을 정신분석하게 연못의 한가운데에 돌을 던지면서 어린 나이에 울음소리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야심이 들어있죠, 그죠? 니네들은 나를 프로이트를 잘못 해석하는 이단자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내가 프로이트를 가장 잘 해석한다라고 하네. 내가 프로이트의 적통을 잇는 자다. 니네들은 나를 쫓아냈지만 사실은 프로이트가 살아 있었다면 프로이트는 나의 의도를 인정했을 것이다.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죠? 사실 이런 것은 알티세르에게도 넘어갑니다. 알티세르 역시도 마르크스를 해석할 때, 마르크스를 잘 해석한다는 것은 마르크스의 원문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뒤집어서 그 이후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것, 뒤집어 해석하는 것, 이게 바로 마르크스를 잘 읽는 거다 그러잖아, 그죠? 당연한 거죠. 프로이트 읽기에서 프로이트를 잘 읽는다는 것, 그것은 프로이트를 뒤집어서 읽고 그리고 프로이트의 진정한 의도를 잘 파악하여 그것을 단지 치료 기술로 도그마틱하게 도그마화하는 게 아니라 인류의 보고와 연결시키고 인간의 진정한 본능을 드러내면서 인류 공명에 이바지하는 게 바로 정신분석학의 임무라고 하는. 그래서 락강은 이 53년 로마 강연의 논문 마지막에서 우파니샤드를 끌고 오잖아, 그죠? 브라자파티라고 하는 천둥의 신의 다라고 하는 그 음성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신들 역시도 언어를 무시한 게 아니라 언어의 법칙에 기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언어가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무의식이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뭐가 큰 잘못이겠는가? 그러니까 마치 형이상학자가 되어서 인류 고전의 고전들을 끌고 와서 이 무의식은 바로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증명해내고, 프로이트의 작품들 안에도 이 무의식이 언어로 구성되어 있음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심지어 프로이트가 제시하지 못했던 구조주의 언어학을 끌고 와서, 그죠? 소시르를 거쳐 그 인류학에서 나타나는 언어, 그건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 꿈의 해석에서 나타나는 그 욕망의 언어, 무의식의 리비도의 언어, 그건 페얼디히퉁, 페얼쉬붕이잖아, 그죠? 이것을 구조 인류학의 로만 야콥슨의 언어로 옮기면 은유와 한유인 거야. 이 압축과 전치, 은유와 한유를 소시르의 기표 기의를 또 다른 방식으로 변형시켜서 무의식이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제시하는 락가, 예언자가 되고 혁명가가 되어서, 그러니까 국제정신분석학회로부터 제명을 당하면, 축출을 당하면 여러분들 되게 좌절하잖아, 그죠? 자기 자신만의 상상계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절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혁명가가 되어서 자기 자신의 주장이 맞다라고 하는, 그리고 당당히 상징계로 나와서 자기의 이론을 강연으로서 제시하는 락강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 사실 이것은 정말 오해가 많은 거야. 프로이트의 사물, 라쇼즈라고 하는 이것은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으로 돌아가게 만드는데요. 프로이트가 메타심리학 논문 1915년에 제시했던 무의식은 명백하게 언어를 무의식의 영역으로부터 축출하죠, 그죠? 그러니까 자하 폴슈텔롱, 사물 표상은 무의식의 전체를 구성하는 리비도의 에너지요. 여기는 시간이 없다 그러잖아. 그러나 이 사물 표상이 보르트 폴슈텔롱 언어 표상과 플러스 되게 되면은 그건 바로 이미 전의식의 상태요. 그것과 연결된 의식의 상태로 나아가는 그런 거라고 말했는데, 이걸 갖고 많은 정신분석학자들이 너는 프로이트를 오해했다, 너는 프로이트를 비프로이트적으로 만들었다, 별말이 다 있었잖아.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사물에서 이제 또 말장난을 하는 거야. 락강을 못 따라가요, 이런 부분에서. 이 라쇼즈라고 하는 이것은 독일어의 다스딩이고, 이건 사물인데 자허, 사태, 사물, 그리고 다양한 의미를 가진 이 자하랑은 딩은 다르다. 디자허는 상징적으로 볼 때 사실 사물 자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미 거기에는 보르트, 언어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무의식이 언어와 같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초기 프로이트한테는 증명이 된 거지만은 점점 후기로 가면서,
그리고 무의식이라는 이 논문에서는 명백하게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락강은 우파니샤드를 끌고 오고, 그죠? 이거는 사실 그리스도교의 성서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시기에 특히 53년부터 63년에 걸쳐서 제시되는 논문들이 거의 대개 이러한 무의식이 언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상징계의 질서를 계속해서 세우게 되는데, 이런 이론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프로이트를 가장 프로이트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는 남들이 볼 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부분이. 그리고 그런 주장들은 전부 다가 정신분석의 임상실험 치료를 넘어서는 그런 주장들이에요. 이것이 과연 정신분석학적 치료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락강은 아닌 거예요. 결국 환자와 정신분석자의 면담 자체도 이미 언어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단지 정신분석학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인 어떤 인격을 구성하는, 그러나 보이지 않게 숨어 있는 인간의 근원을 드러내는, 그 욕망의 언어를 찾아내는, 그리고 인간은 과연 진짜 인간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밝히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정신분석은 단지 정신분석 기술에 머물러선 안 되고 인간과학으로까지 확장돼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기의 논문들에 상당히 많은 거죠. 철학자들이 들어오잖아. 곳곳에서 하이데거의 글쓰기가 보이고요. 뭐 해결은 당연히 들어오고, 다양한 문학가들의 어떤 그 작품 세계도 들어오면서 그 모든 걸 통합하여 락강은 프로이트 읽기에 혁명을 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 쫓겨난 락강이 이제 주변부에서 예언자가 되어 중심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로마를 점령하기 위하여 들어오는 한니발의 군인들과 같이. 그래서 이 작은 논문이 어린 나이에 울음이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정신분석학은 기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법을 공부해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는 직업교육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것은 법이라고 하는 게 인간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인간 사회와 연결하여 어떤 방식으로 기능을 해야 되는지 법 철학으로까지 나가서 인간의 삶에 기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과도 연결되겠죠, 그죠? 그래서 락강은 이 53년 논문에 자기 자신의 정신분석학이 어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로서 혁명의 출발점이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 혁명적 주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목소리는 뭐야, 여러분? 이 락강의 사유가
사실은 여러분들 생각해봐. 어렸을 때 자연과 더불어서 살고 자연 속에서 벌레들을 보고 동물들을 보고 그리고 나무들과 대화하고 또 자연 속에서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교육을 받았던 그런 세대와 디지털 세계에서 핸드폰을 보며 게임을 하면서 거기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자기들의 가상세계를 만들면서 살아왔던 그런 세대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장자크 루소의 에밀에도 나타나잖아. 이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교육을 한다는 것.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유럽은 지금도 그죠? 대한민국에서 보면 아날로그 세대와 같이 보일 때가 많은 거야. 초등학생들이 숲속에 들어가서 벌레들, 동물들, 뭐 다양한 이 세계의 존재자들과 그리고 나무들과 다양한 꽃들과 대화하면서 거기서 뛰어노는 그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그런 디지털 세계에 가상세계를 형성하면서 게임도 하고 그 안에서 핸드폰을 갖고 보면서 성장한 거 아니야? 그리고 조금 커서 이제 커뮤니티에 참여하면서 또한 코인과 주식 그리고 캠코, DC 인사이드 이런 곳에서 남이 써놓은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보고 거기에 공동체를 형성하여 자기들의 세계를 확장해 나왔던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가상세계의 어떤 그 흐르는 욕망이 상징계로 진입해서도 그걸 거부하고 자신들의 상상세계에 빠져서 거기로부터 곧바로 실제계를 향유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실제 중에 실제인 돈, 코인을 향유해서 곧바로 자본주의의 정점에 이르려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엘리트주의와 거기에서 나타나는 영웅을 기다리는 그런 문화를 형성했는지도 몰라.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뭐 일론 머스크가 될 수 있다는 꿈을 꿀 수는 있죠. 그죠? 이런 극단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극단적 개인주의로 흘러가지만 이런 커뮤니티에서의 다양한 남이 써놓은 글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위로를 받는 자기 모습은 결코 상징계의 현실성하고는 다른 거예요. 거기에서 통용되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부터의 어떤 게임을 하면서 자기들의 가상세계를 만들었던 그것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같은 자를 지지하고 그리고 구테타를 일으켜도 지지하면서 서부지방법원을 침입하여 폭동을 일으켜도 그걸 지지하고
그것이 마치 민주화 운동인 것처럼 그렇게 빠로를 만들어 대도 그걸 지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 주체가 없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그냥 패배자, 찌질한 자.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저항.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의 주체적 사유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런 가상세계에서 만들어진 그런 비현실적인 상상계의 소타자를 투사해서 욕망하면서 상징계 안에서 나타나는 기표들의 사슬에 붙잡힌 오브제아, 그 기표의 연쇄들을 끊임없이 왜곡시키는 힘, 욕망이 사라지면 곧바로 사라지는 무와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숭상하고 자기의 상상계에서 실제계를 끊임없이 욕망하는 이런 세대에게는 어떤 공적 영역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인간이 사실 자유라는 이 개념이 중요해질수록 인간은 사회적 책임을 통하여 성숙해 가야 그 자유가 점점 가치 있게 발전하게 되는데, 그건 해겔 철학에 이미 나와 있어요. 프랑스 혁명의 자유. 자유는 단지 귀족과 성직자와 상위 계층만이 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프랑스 혁명의 자유의 목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해겔은 객관정신 안에서 점점 그 자유를 실현하는 그 과정, 그 교양의 단계, 그것을 강조했죠. 그죠? 역사와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공적 영역에 대한 책임이 자유의 무르익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해겔 법철학의 주제가 되잖아, 여러분. 그죠?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가상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해. 그리고 금방 일론 머스크가 될 수도 있고, 한 번에 일확천금을 벌어서 자본주의의 정점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꿈과 같은 것. 그래서 영웅을 기다리는 거야. 영웅을 만들기도 하는 거야. 그러나 자기가 영웅이 되고 자기가 주체가 되지는 못하는 거야. 니체적으로 끊임없이 노예 도덕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주체가 아니라 타자를 뒤집어 해석함으로써 비로소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는, 이건 껍데기 주체인 거잖아. 그죠? 좋음과 선함을 스스로 창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르상티몽, 원한 감정을 통하여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노예 도덕을 갖고 영웅을 기다리고, 그리고 남이 써놓은 글을 보고 집단적으로 강분하고 무조건적인 승인을 통하여 상징계로부터 스스로 철회하여 자신만의 상상계에 빠져서
그것을 긍정하는 젊은이들. 여기에는 자기 주체적인, 자기 스스로 서야 된다, 자기 스스로 사유하고 자기 스스로 창조하는 초인의 의식은 하나도 없죠. 그죠? 락강이 국제정신분석학회로부터 축출당했을 때 행했던 그 태도, 상징계로 물러나, 상징계에서 물러나서 자기의 상상계에 빠져서 산 게 아니라 오히려 강력하게 자기 자신의 주장을 더 확고하게 함으로써 상징계에 제시하여 오히려 국제정신분석학에서 하지 못했던 또 다른 정신분석학의 길을 인류에게 제시하는 혁명가가 됐다라고 하는 것. 주체적 사고를 위기가 있을 때 함으로써 새로운 길을 창조하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 오늘날 코인의 세계, 그리고 한순간에 자본주의의 정점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망상과 같은 꿈, 그리고 어렸을 적에 게임의 세계에서 모든 것이 허용된다, 모든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상징계의 현실성을 볼 때는 너무나 꿈같은 희망, 여기에서 또 좌절하여 자식의 상상계로 도피하는 이런 젊은이들. 그래서 스스로 거구가 되어 모든 것을 허용하는 그 전도된 정상을 스스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징계로 도피한 젊은이들. 그죠? 그 상상계를 깨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락강적 사유에서 상징계를 거치지 않는, 그래서 곧바로 자신의 상상계에서 실제계에 이르려고 하는 건 다 도착점과 정신병을 일으키는 그런 거잖아. 그죠? 그래서 자기 주체적 인간으로 서지 않고 끊임없이 환상에 빠져서 헛된 희망을 꿈꾸고, 그리고 그 현실이 맞지 않으니까 또다시 기어들어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거기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또다시 자기 자신은 이런 자야라고 스스로 규정해버리는 그 현실이 계속 반복되는 상태. 그래서 극단적 개인주의는 거죠. 커뮤니티에서는 여러분들 봐, 글을 쓰고 남을 비방하고 거기에서 남이 써놓은 그 글에 열광하면서 자기 주체적 사고는 없이 거기에서도 좀비인 거야. 그죠? 그리고 맹목적으로 그걸 옹호하면서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의식은 하나도 없고 역사의식도 없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짓 이데올로기를 숭상하고 맹목적으로 숭상하면서 상징계에 대한 그 현실성은 두려워하고 공포를 갖는 그 현실, 또 기어들어가서 거기에서 나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지하인간이야, 계산하는 인간이야, 모든 것을 냉소적으로 보면서 자기의 현실성을
또 다른 가상세계를 만들어낸, 그걸 파괴하고 나와야 주체적 인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창조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죠? 그 환상을 가로질러 가서 까다로운 주체가 되기는커녕 상징계의 질서 한 구석에 자기들만의 상상세계를 형성해서 거기에서 위안을 받는, 그리고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그러나 현실은 그걸 허용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제도를 탓하고 정치를 탓하고 욕하면서 거기에서 기생하는, 거기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뭐 귀신이 지배할 때가 있었잖아. 미친 인간들이 나타나서 막 이제 역사의 이성을 점점 찾아가는 단계에 있는데요. 이 상징계에서 뒤로 물러나 자신들만의 상상계를 형성하고 거기에서 가상세계를 만들어서 커뮤니티에서 위로를 받는 그 상태로부터 현실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프롤레타리아여 일어나라. 프랑스 혁명의 수탉 소리가 아니라 락강이 53년 로마 강연에서 했던 그 어린 나이의 울음소리를 스스로 창조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웅을 기다리고 엘리트를 숭배하는 이런 문화, 스스로 주체가 되지 못하고 스스로 읽고 스스로 창조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그냥 남이 해놓은 것을 따라서 읊어대면서 끊임없이 영웅을 찾아다니는 주체가 되지 못함, 그런 상상계 속의 젊은이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 현실을 판단하고, 그죠? 거기에서 자기가 영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역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리만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역사의 이성을 보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스스로 정치에 참여해서 현실을 바꿔나갈 수 있는 자. 그래서 정말 개미들이 많아. 예를 들면 주식 세계를 떠나서 그냥 니체적으로 무리 본능인 거야. 다 노예인 거야. 그래서 어떤 한 영웅이 나타나면 그를 숭배하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이 희한한 이데올로기. 완전 노예죠. 그죠? 그래, 난 노예 맞아. 거기로부터 나와서 이제 상징계 안에서 자기의 상상계를 실현하면서 실제계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참 12.3 이후로 예도가 그 사건 못지않게 충격을 받은 게 그걸 지지하는
젊은이들이 꽤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보지 않고 커뮤니티에서 남이 퍼뜨려 놓은 이데올로기를 보지 못하고 숭상하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스스로 영웅이 되어 창조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그걸 기다리고 그 영웅이 모든 걸 바꿔주기를 기다리는, 정말 이거는 데카당스한 거죠. 니체적으로. 그지? 스스로 주체가 되어라. 환상을 가로질러 가서 그 이데올로기를 깨고 까다로운 주체가 되어라 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락강의 어린 나이의 울음소리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